다음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좀 짚어보고 분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1.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판단. 예를 들어서 이쪽은 미국이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했을 때 저쪽 미국 어느 항에서 한국의 어느 항으로 배를 타고 원재료를 또는 제품을 실어오고 있는 중이다.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 있다고 할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이쪽에서 배에 싣는 순간 한국 거 매입자, 여기가 매입자예요. 여기서 매입하고 있는 물건인데 선적하는 순간 내 거예요 라는 조건으로 사오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면 그거는 이 재화는 매입자 거죠.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하는 순간 인도하겠다. 도착하는 순간 네 거다. 이거는요. 그때 이 물건은 판매자 거라는 거죠. 판매자.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에서 선적하는 순간 매입자 거예요 라는 약정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도착하는 순간 매입자 거예요 라는 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 그때는 이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매입자 거일 수도 있고 판매자 거일 수도 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 할부 판매. 할부 판매했건 일시불로 판매했건 판매하는 시점에 판매자는 판매했어요 라고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갔어요 라고요. 그 다음 위탁상품. 위탁상품은 뭐냐면 용인 대리점에 지금 물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고가 너무 많고 수원 대리점에는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 너네 그러니 상황이 그러면 우리 것 좀 팔아줘. 물론 판매 수수료 같은 건 나중에 지불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맡겨 놓았을 때 용인 것인데 수원에 갖다 놓은 거, 수원 매장에 갖다 놓은 거, 이걸 적성품이라고 해요. 적성품 팔아주세요 하는 거요. 그랬을 때 팔아주세요 하고 요구한 사람은 위탁자라고 하고, 알았어요 팔아줄게요 하고 받아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팔아주세요 하고 수탁자의 매장에 보관 중일 때,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중일 때 이건 누구 재고 자산이냐? 이거는 위탁자 건 거예요. 팔아달라고 맡겨놓은 거. 이때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 중일 때는 위탁자가 자기 재고 자산에 포함하고요. 자, 이걸 이제 팔았어요. 손님한테 하고 팔았어요. 고객에게. 그랬을 땐 이제 어떡하나? 위탁자가 판매되었다고 자기 재고 자산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수탁자가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위탁자가 재고 자산에서 제외해요. 수탁자 거였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맡아 주었을 때도 위탁자 거고 팔았을 때도 위탁자가 재고 자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성품. 시성품은 써보고 일주일 정도 써보고 살게요, 사세요, 막 이런 조건으로 소비자 손으로 넘어갔을 때 그 안에 일주일 안에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는 걸로 하거나 그런 약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판매자가 재고 자산에서 제외해도 된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팔았다고 재고 자산에서 제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올 확률도 매우 높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두 번째, 재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할 때는 수량과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계속기록법이라는 것은 매입하고 매출할 때마다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록해요. 그런데 기말에 가서 실질 재고 조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치 들어왔고 얼마치 나갔어요 라는 걸 매번 기록하니까 나머지인 장부상 잔액이 참고에 있겠지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을 계속 더하고 사올 때마다 팔 때마다 수량을 빼요. 그러면 장부상에도 이만큼이 장부상에 있으니 창고에도 있을 거예요 하고 추정해요. 근데 실제 재고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입 시에는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록해요. 사온다고. 그런데 매출할 때는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말에 가서 실제 창고에 있는 걸 조사해요. 그러면 창고에 없는 만큼이 팔린 것일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초에 얼마치 있었고 잔액이 매입 시마다 수량을 체크해요. 그리고 기말에 가서 기말 재고 수량을 계산한 다음 그걸 빼면 나머지 다 어디 갔나요? 네, 판매했거든요 하고 팔았거든요 라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에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는 기말에 창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포함시키고 여기는 다 팔렸을 것이다 하고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혼합법이라고 해서 계속 평소에도 매입 매출할 때마다 점검하고 기말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 그러면 없어진 부분이 점검이 되겠죠. 어쨌든 혼합법은 평소에도 하고 기말에 실지 재고도 조사하는 거 섞는 방법을 혼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세 개니까 세트니까 잘 봐주시고요. 얘랑 섞어서도 내요. 자, 그 다음엔 수량만 나오면 안 되고 단가도 나와야겠죠. 자, 단가를 결정해요. 단가 결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개별법과 매출가격 환원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리고 이동평균은 계산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해만 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개별법은 뭐냐? 실제 제품 하나하나마다 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원가. 그런데 이거는 뭐 도매업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너무 물건이 많고 이래서 감당이 안 되죠. 판매가 기억하기도 바쁜데 원가까지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업종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수량이 많지 않으면서 고가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 뭐 명품샵이나 금은방, 보석가게나 그런 데서는 적당한 방법이 되겠고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거고,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유통업에서 주로 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론에서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입하는 상황, 3번 매입해 왔고 한 번 매출했다. 매출은 달라지지 않아요. 고객한테 받은 금액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받은 금액 중에 원가를 대입해야 이익이 나올 텐데 원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 그건 거예요. 자, 먼저 4월 2일에 200원짜리 120개를 사왔어요. 뭐 내가 문방구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지우개 200원짜리 사왔어요. 120개. 그래서 총 24,000원어치 사왔고, 두 번째 4월 6일 300원짜리,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우개가 300원이 되었어요. 똑같은 물건이 80개 사왔어요. 24,000원어치. 그러니까 24,000원어치 사오긴 했지만 수량이 줄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총 200개가 있는 상황에 손님이 와서 100개의 지우개를 사갔는데, 문제는 저 손님이 사가는 100개는 내가 200원에 사온 걸 사가는지 300원에 사온 걸 사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섞어두니까 매장에. 그래서 어쨌든 500원 받고 팔았는데 그 100개의 단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4월 15일에 400원 주고 또 그새 물가가 올라서 지우개가 400원이 되었어요. 100개를 사왔어요. 4만원어치.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매출에 대한 단가 또는 원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방법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세 가지 정도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해요. 선입선출이란 것은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후입선출은 최근에 사온 걸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200원 주고 사온 거, 이건 300원 주고 사온 거, 이렇게 구분해서 매장에 놔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얘는 200원 주고 사왔는데 500원에 팔아, 이렇게 써줄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섞여 있을 때 추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고 언제고 팔릴 건 팔릴 건데, 근데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시키기 힘드니까 이렇게 가정해서 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이 100개는 얼마짜리 100개일 것이냐 하는 건 요거부터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보다. 얘를 먼저 판다. 그래서
100원에 사온 거 100개 팔았어요 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4월 8일 5만원이라는 매출에 대한 단가는 200원 곱하기 100개, 200원 주고 사온 거 100개를 대응하겠어. 그러면 원가는 2만원이 나오고요. 이익을 계산해 보자면 5만원어치 팔았어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원가 2만원이요. 그래서 빼면 이익은 3만원이 되었어요. 요렇게. 그 다음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계산하라고 하면 요때 200원짜리 100개 팔았으니까 200원짜리 20개가 남았고, 자 200원짜리 20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 이때 거 아직 안 팔렸죠? 300원짜리 80개 남았고, 그 다음 요 마지막에 사온 거 남았고 해서 다 더한 게 내 재고 자산이겠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다 더한 것이 68,000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단가 원가는 어떻게 되나?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다고 가정한다. 최근에, 가장 최근이라고 해서 얘를 대입하면 안 돼요. 이때 팔았는데 이때는 아직 사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매출에 가장 가까운 최근. 그래서 이때 걸 먼저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 5만원 매출에 대한 단가 중에, 근데 여기는 100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300원 주고 사온 80개에다가 그 다음 여기 거 200원 주고 사온 20개를 판 거라고 가정하겠어. 그렇게 하면 원가가 28,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5만원이라는 매출은 움직이지 않는댔어요. 이익이 얼마인지 구할 때 5만원 매출액에서 28,000원의 원가를 대응하면 22,000원이 남아요. 자, 22,000원은 아까보다 훨씬 이익이 적어지는 거죠.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오래전에 싸게 사온 걸 먼저 대입하는 것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남겠죠. 가장 최근에 비싸게 사온 걸 팔았다고 가정하는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적고요. 그렇게 가요. 그 다음 그럼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얼마치인가요? 자, 여기 건 다 팔았어요. 그러니 여기 거 100개 남았고요. 그 다음 여기 사온 것도 아직 이제 재고 그 이후로 더 사왔으니까 요까지 해서 지금 저는 현재 6만원어치가 남아있어요. 요렇게 해서 재고자산을 계산하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각종을 계산해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가는 얼마인가요? 또는 후입선출법에 의한 단가는 얼마인가요? 또는 이익은 얼마인가요? 또는 재고자산은 얼마인가요? 라고 구하라고 하니까 다 해보셔야 해요. 크게 어렵진 않죠. 내가 문구점을 하나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사이에 낀 게 뭐냐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동평균법인데요. 이동평균법은 뭐냐면 구입 시마다 단가들의 평균을 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평균을 구한다고 해서 이동해가며 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법. 자, 그럼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4월 2일 날 200원 주고 120개 사왔어요. 이때는 그냥 한 개당 단가가 200원인데 4월 6일 날 또 사왔다는 거죠. 300원 주고 80개. 그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200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래서 이렇게 돼요. 4월 2일의 매입액과 4월 6일의 매입액을 평균을 먼저 구해요. 이거 단가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200원 곱하기 120개 사와서 24,000원어치 사왔고 다시 여기도 24,000원어치 사왔어요. 그래서 다 더한 금액에다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개수를 나누면 한 개당 240원이 돼요. 그쵸? 240원. 얘보다 높고 얘보다 낮겠죠? 그렇게 단가를 해놓고 요걸 팔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응을 시켜요. 자, 그러면 4월 8일 5만원어치 매출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되냐? 100개를 팔았는데요. 24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원가는 24,000원이 되죠. 그럼 이익을 구하러 가요. 5만원어치 팔았는데 원가가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은 26,000원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판매하고 났을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냐? 이 중에 200개 중에 100개 팔았으니까 100개 남았어요. 지금 현재 재고자산은 이 매출하고 난 요 시점에서의 재고자산은 100개 팔았고 100개 남았어요. 그래서
240원짜리 100개 남았어요. 그래서 24,000원어치 있어요. 자, 요만큼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을 또 사왔죠. 그래서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재고자산에다가 새로 사온 이만큼을 더해서 총 64,000원어치가 있는데 그건 총 몇 개냐? 200개요. 여기서 팔고 남은 100개와 여기 새로 사온 100개 해서 200개요 하고 나누면 320원이 되는 거예요. 그 320원은 재고자산의 단가고 재고자산은 64,000원어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이익이요. 24,000원의 단가와 26,000원의 이익은 아까 구했던 보세요. 24,000원의 단가 26,000원의 이익이에요. 위쪽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익 24,000원은 얘보다 낮고 얘보다 높고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양단간에 있고 그 가운데 항상 이익이든 원가든 단가든 가운데 있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자, 요게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기존에 있는 거 새로 사오면 새로 사온 거 총 48,000원에 200개로 나누고 팔고 남은 거에다가 다시 새로 사온 거에 평균을 또 구하고 그래서 평균 구해 사올 때마다 평균 구하는 게 이동평균법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계산까지 잘 할 줄 아셔야 해요. 계산하는 게 이론에 나와요. 총평균법은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몽땅 한 번에 다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24,000원, 24,000원, 4만원을 다 더해서 300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300개로 나누어서 팔았다 하고 대응을 시켜요. 그래서 사오지도 않은 거라도 그냥 다 단가로 해서 월별 또는 연도별 해서 다 해버리는 거. 그게 총평균법. 그래요. 그래서 총평균법을 넣어보긴 했는데 보통 시험에는 선입선출, 이동평균, 후입선출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선입선출은 이익이 가장 크게 잡히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도 가장 크게 잡혀요. 왜냐하면 가장 싼 걸 팔았다고 대응하니까.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반대. 그럼 이 두 가지와 이익과 기말 재고자산과 원가는 반대로 가죠. 원가가 높으면 이익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가장 싸게 사온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니까 이익이 가장 크고 대신 기말에는 제일 비싸게 최근에 비싸게 주고 사온 게 남아있으니까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도 제일 크고 그리고 싸게 사온 걸 팔았으니까 원가는 제일 작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감모손실, 평가손실. 자, 그 다음 감모손실, 평가손실이라는 부분도 해볼게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것은 수량의 감소를 말해요. 분실, 파손 또는 뭐 어떤 기계적인 고장 이런 거. 그리고 평가손실이라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은 보통 금액을 재평가한다. 금액에 대한 입장이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금액 시가가 하락되었을 때 시가는 주로 오른다는 가정이 있고 오를 때는 아무런 붕괴는 하지 않는데요. 내려갔을 때는 손실 처리해야 해요. 저가법이라서. 그래서 자, 해볼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처리해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정기적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 함은 비정기적인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린 늘 이런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꼭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전에 그 범위를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회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요만큼은 손실이 나네요. 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요. 원가에 가산해요. 이건 무조건 손실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 이름이 원가라는 비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쩌다 한번 직원의 실수라던가 뭐 그런
손실은 비정기적인 해서 비정상적인 간모 손실이라 하고 사전에 범위 추정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발생하니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 회피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간모 손실이라 부르고 영업 외 비용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중에 아까 그거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간모 손실인가 비정상적인 간모 손실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액이 내려갔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시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시가는 무조건 이건 어떤 걸로 구분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짚어보았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